그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문서, 국방부에서 만든 문서가 이제 크게 11가지 항목이잖아요. 네, 보면 예. 이제 하나같이 이제 뭐 국방부의 그런 조치의 정당성을 네, 설명하는 내용들에 보면, 그래서 뭐 이첩 보류 지시의 정당성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뭐 문서 결제 후 지침 변경의 정당성. 이게 이제 장관이 있고 네, 말바꾼 결제해 놓고 다시 이제 보류시킨 그 부분에 대한 거. 뭐 다 장관의 적법한 권한의 행사, 수사 개입은 허구성, 수사 개입의 허구성, 직권남용 부분 또 그것도 또 허구성이 있고, 대통령실 개입, 예. 대통령 개입 주장의 허구성. 자, 이것이 또 눈길을 끼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 변호사님도 이제 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지만,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면이 있잖아요. 국방부가 왜 이렇게까지, 그렇죠. 그죠? 7월 30일 날 그렇게 급변한, 예. 표변한,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까지 아니 뭐 이첩 보류를 지시할 수는 있다고 쳐요. 그것도 네, 뭐 사실 예, 정당한 예, 어떤 권한은 아니지만 법 취지에 비춰보았을 때. 근데 왜 이렇게까지 박 단장 개인을 공격을 하고 나쁜 놈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다음에 그 수사 내용까지 깎아내려야 되는지,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이른바 그 VIP 외압 관련설, 이거 좀 연결을 안 시킬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이제 국방부 주장을 보면 이번 문서에서도 이것이 들은 것을 뭐 옮겼다, 네, 이른바 재전문 예, 진술. 예, 그래서 예, 이게 증거로서 예, 가치가 없고, 예.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김기한 해병대 사령관이 그 말을 했다는 그 했다고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를 딱 들었다, 네, 두 가지. 그러니까 상관 명예훼손과 똑같은 논리죠. 아니, 두 사람의 말이 배치될 때는 누구의 말이 신빙성이 높은가라는 걸 논리칙을 가지고 한번 판단해 보고, 물증은 뭐가 있느냐, 직접 물증이 없다면, 직접 증거가 없다면 간접적 정황 증거는 뭐가 있느냐는 거를 예, 따져 물어서 판단하는 게 기본 룰 아닙니까? 예. 재판을 당사자 말만 듣고 하면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다 말은 서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는 것이 기본인데, 이 건에서도 제가 참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도 제가 그 부분이 제일 어이없었던 거예요. 해병대 사령관이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다. 그러면 자, 다른 사건에 한번 비교해 봅시다. 다른 사건의 예로 우리가 이 대통령 경로를요, 간단히 군사령관 경로 정도로만 치환해봐도 답이 나와요. 만약에 사단에서 벌어진 일에서 이런 비슷한 외압이 행사됐는데 그게 군사령관이 경로에서 그렇게 됐다더라. 그러면 검찰단은 당장 군사령관부터 조사하겠죠. 그리고 그렇겠죠. 군사령관이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으면 당신 거탐해 봅시다. 대질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죠. 근데 이 사건에는 없죠.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질도 안 하고. 수사는 어쩔 수 없어요. 치유 공화를 막론하고 대통령은 지금 이 사건에서 어떤 관계에 있느냐, 중대한 관련자입니다.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적 성격은. 그분이 현직 대통령이라 해도 법적 성격에서 증인인 것은 불변의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진술의 진술이 이렇게 되느냐 저렇게 되느냐에 따라서 피고인의 범죄 사실의 유죄 무죄가 달라집니다. 매우 중요한 팩트거든요. 그러면 그분의 진술의 정확성을 입증하지 않고 수사 재판이 진행될 수 있나요? 근데 묻질 않았어요. 네. 전혀 대통령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고요. 단지 해병대 사령관, 그나마 해병대 사령관조차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분이 제대로 말할 수 없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부분이에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현직 해병대 사령관이 어떻게 직접적으로 자기가 위해를 가하는 발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삼척동자도 잘 알아요. 그러면 상식 있는 수사기관이라면, 그러시면 다른 증거는 뭐가 있을까요? 당신의 말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는 뭐가 있나요?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핵심적인 게 해병대 사령관의 업무 수첩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압수수색을 안 했어요. 어. 그런 수사의 ABC를 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왜? 대통령이 개입돼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말이었다면 얼마든지 수사하고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8월 28일 날 벌어졌던 해프닝도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제가 틀어주겠다고 했던 녹음 파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진 않았어요. 네. 그때 틀어줬던 녹음 파일은 이 자리에서도 재생했던 네. 저와 박 단장의 대화였어요. 제가 그걸 해병대 사령관의 목소리라고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다. 네. 틀어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그날부로 바로 해병대 사령부로 내려가서 조사를 했어요. 그것도 얼마나 웃기냐면요. 대통령 개입설은 영장을 보니까 이미 수사관들이 이미 해놨더라니까요. 박 단장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놓으라고. 예, 예. 그때는 조사를 안 했어요. 네. 그때는 뭐하고 안 하다가 아, 우리가 그 난리를 치니까 그때 가서 하느냐는 거예요. 네. 알고 싶지 않았던 거죠. 네. 알아보기 싫었던 거지. 아는 게 무서운 거죠. 그거는 아닙니다. 수사의 기본은 두렵고 힘들더라도 먼저 팩트부터 특정을 해야 돼요. 팩트가 확정이 돼야만 처벌이 나올 수 있는 거지. 네. 팩트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처벌해?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다 차치하더라도 만약에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다면 그분의 무슨 법적 책임은 논외로 하고 우리가 그걸 뭐 이 자리에 얘기할 거는 없는 것이고요. 네. 적어도 박 단장의 입장에서 이것을 엄청난 외압으로 느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첩을 강행하겠다라는 그 소명의식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의 유무죄를 가리는 박 단장의 유무죄를 가리는 거에 있어서 그 부분은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자, 좋아. 자, 좋다. 한 가지 가정을 해봅시다. 해병대 사령관이 뭔가 좀 정신이 혼미하여 대통령께서는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잘못 전달했다 칩시다. 그래도 박 단장의 책임을 물을 때는 그거를 대통령의 외압이라고 전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해병대 사령관이 그렇게 전했는데 예. 대통령의 경로가 있다고 전했는데 해병대 사령관이 직접 대통령한테 물어봐서 아 그런 거 없습니다라고 할 수 있나요? 있다는 전제하에서 판단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사기관 입장에선 야 대통령이란 절대 권력이 수사에 개입하려고 한다. 이건 안 되겠다. 내가 그 나의 소명 의식으로는 이거는 원칙대로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 목숨을 걸고 내 모든 명예를 걸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당연스러운 거고요. 그건 우리가 칭찬해줘야 될 일이지 항명으로 엮을 일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런 아주 중요한 팩트인데도 불구하고 검찰단은 애써 모른 척을 하고 단 한 가지 그 믿고 싶은 거 하나는 해병대 사령관의 진술 그 말. 네.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나는 그런 말을 어디서 들은 적이 없고 해병대 수사단장한테 그런 말을 전달한 적이 없다는 그 말 한마디만 그냥 그렇게 지키고 싶고 믿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참 한스럽고 저도 그 조직에 몸담았고 있었고 그분들도 저의 후배지만 선배들 보기가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단 자기들이 검찰 단장 임내, 군검사 임내 하고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만 그거 하루아침에 자기들이 만든 거 아닙니다. 선배들이 수많은 시행착오, 시련을 겪으면서 외압을 이겨내가면서 검찰권을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쌓여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도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 검찰단이라는 게 만들어졌지 그냥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선배들의 그동안의 노력은 뭐가 됩니까? 지금 해병대 예비역들이 왜 가서 일사단장한테 너 물러나라 그러겠습니까? 이 해병의 일사단, 해병 전체의 명예라는 게 임성근 씨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네. 오랫동안 선배들이 희생도 있었고 그 안에는 고통도 있었고 그래서 애써 만든 명예고 조직이고 그런 역사고 전통인데 그것을 자기들 개인의 어떤 치졸한 이익 때문에 그 빛나는 전통을 목칠해서 되느냐 해서 그 사람들이 무슨 거기에 옷밥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누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도 가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똑같이 저도 그분들에 대해서 큰 말씀하고 싶어요. 이 법무관 조직이라는 것도 나름대로 전통과 명예가 있고 많은 희생 하에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 권한이 왜 그렇게 남용되고 있고 지금 부끄러움, 네. 부끄러움의 대상이 돼야만 하느냐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진짜. 예. 이제 시간이 많이 됐는데 뭐 자연스럽게 이제 뭐 대통령 이제 중요한 참고인이다. 이거는 결국은 이제 재판 전략하고도 이제 뭐 그럼요. 맞물리는 저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증인 예. 신청 또는 예. 뭐 어떤 뭐 부인을 할 때 하더라 당연히 뭐 인정하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변호인으로서는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헌법상 대통령이 이제 뭐 내란죄, 외환죄가 아닌 다음에 형사소추가 안 되잖아요. 근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중요한 사건에서 이런 중요한 사건에서 진상 규명을 하는데 네.
아주 중요한 참고인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그런 거는 재판장에 얼마든지 부를 수 있는 그럼요. 거죠. 이제 대통령을 직접 증인으로 부르기 힘들다고 하면 서면 지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예. 또 대통령이 아닌 그 자리에 참석했던 다른 사람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겠죠. 그냥 설마 법원도 해병대 사령관이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지 이러진 않겠죠.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빛나는 전통 있는 군사법원인데 설마 그러게 하겠습니까? 그러게요. 뭐 최소한의 양식이 있다면 그 밖에 뭐 어떤 이제 기소가 됐으니까 재판 전략이라 그럴까요? 변호인 측의 어떤 그런 대응책 뭐 이런 거 혹시 뭐 공개 가능한 선에서 조금 얘기해 주실 뭐 수 있는 부분 저희는 있으면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네. 모든 관련자들이 적어도 해병대 수사단 수사 요원들 제외한 모든 관련자들이 전부 다 박대령과는 척을 진 지금 상황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참 이런 상황에서 그분들을 불러서 묻는들 그분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진실을 얘기할 것 같지도 않고 네. 결국은 물증을 찾아내야 되는데 참 힘겨운 변론이 되겠죠. 왜냐하면 물증을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확보된 물증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박하게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 보면 검찰단도 해병대 사령관과 중앙수사대장의 진술을 다 확보하고 녹음 파일도 자기들이 확보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소를 하지 않습니까? 네.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직접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한 나는 피고인의 유리한 어떤 정황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아주 그냥 확고한 이런 그 벽과의 싸움인 거죠. 이게 사법이라는 게 그런 공고한 권력과의 싸움인데 그러나 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다 보면 의외의 곳에서 물증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제가 모 방송에 나가서 대통령이 배후에 있다는 걸 알면서 싸움을 벌였는데 네. 설마 뭐 준비가 안 돼 있겠느냐 네. 이런 멘트를 박 단장하고 협의하에 한 말도 아닌데 네. 근데 다행히 지금 뭐 이렇게 중수대장이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그런 결정적 증거 자료들은 더 있을 거다. 왜냐하면 수사단에 많은 분들이 관여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오랜 경험상 그 증거 확보는 몸에 배인 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허술하게 자기들 수사가 지금 난도질 당하는데 그걸 뻔히 알았는데 그걸 그렇게 허술하게 넘기지 않았을 거다. 분명히 사령관의 그 지시 또는 그 해병대 사령관의 회의 그 사령부 회의 내용 뭐 이런 관련한 뭐 증거도 좀 있는 것으로 네, 그거는 알려지죠. 이제 네. 있다고 하고요. 예. 저희도 뭐 제가 들은 건 아니지만 뭐 직접 들어도 봤답니다. 근데 이제 네. 그 부분이 그 제공되고 공개되기엔 좀 부적절한 면이 있어서 네. 공수처에는 제공됐다고 하니까 이 재판에서 공수처 자료를 뭐 좀 협조를 받아가지고 군사법원 통해서 보시기에 공수처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얼마나 좀 제대로 수사를 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지금까지 담당 검사님도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외부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할 네. 수 있을 거다. 왜냐하면 당장 내년 초에 공수처장이 또 바뀌는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뭐 현직 대통령에게 그 뜻을 받든 사람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니까 참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초기에도 제가 박 단장하고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제가 영장 실질심사 때 그 말을 제일 많이 했거든요. 믿자. 공정할 거라고 믿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검찰단 수사는 거부했거든요. 왜?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했으니까 한동안 네. 거부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믿고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우리도 자료를 만들고 그러는 수밖에 없다. 그 공수처도 그렇습니다. 저는 공수처를 믿고 있고요. 그 젊은 검사님의 열정, 그 새벽 2시까지 며칠씩 조사하는 그 열정을 저는 대단하게 보고 있고요. 그런 분들이 허튼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믿고 외부적인 요인은 우리가 뭐 감당할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 없는 거니까 그건 그냥 모른 척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자. 이 길이 아니면 다른 길, 이번이 아니면 다음이라도 길은 열릴 거고 우리가 노력한 만큼의 우리가 확보한 팩트가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은 승부를 가리는 건 그겁니다. 법적 싸움에서 승부를 가르는 거는 팩트와 법리예요. 그래서 팩트를 모으고 법리를 가다듬고 근데 이제 법리라는 것은 뭐
가다듬나 그래서 뭐 이렇게 완벽하게 그 승부를 거기서 가를 수는 없는 거니까 결국 팩트 확보, 추적, 비하인드 스토리를 잘 발굴하고 이런 것들이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이 그래도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김정민 변호사님 모시고 이제 재판 전략, 기소에 대한 입장 그리고 국방부가 만든 문서의 문제점 등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앞으로 참 힘겨운 재판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 장관하고 박대령 또 사령관과 박대령 뭐 이런 부분들은 또 저희가 뭐 믿는 바와 또 별개로 법정에서 어떤 진실이 어느 정도 가려질 거라고 보고요. 지금 변호사님 말씀대로 일단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가 또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국민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국가기관이 잘못한 부분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조성식 협박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